오늘 우리가 이제 3장 품질 경영이라는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OM 쪽에 중요한 그런 지표들을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전략하고도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사업 전략하고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기업 전략을 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뭐가 있죠? 기업 전략할 때는요. 마이클 포트의 본원체 전략, 기업 전략할 때 사용합니까? 뭘 써야 돼요? 기업 전략할 때는요. BCG 매트릭스, 그죠?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제일 위에 있는 기업 전략할 때는 BCG 매트릭스를 쓴다, 그죠? BCG 매트릭스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준 두 가지는 뭔지, 그죠? 그 기준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크게 사업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물음표 사업,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별 사업, 또 자금 젖소, 그 다음에는 개 사업, 그죠?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물음표에서 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자금젖소로, 자금젖소는 특별히 돈이 들지 않고 이윤을 계속 창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물음표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맞죠?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부 전략을 할 때는 쓰는 것이 바로 마이클 포트의 본원적 전략이에요. 마이클 포트의 본원 전략 크게 나누면은 몇 가지죠? 세 가지가. 그죠? 원가 우위 전략이 있고, 또 차별화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집중화 전략. 그럼 마이클 포트의 전략을 쓰기 위해서 똑같이 두 가지 기준은 뭔지 알아둬야 돼요. 두 가지 기준이. 하나는 어떤 경쟁 우위 요소를 가져갈 것이냐. 또 하나는 시장의 범위죠. 전체를 다 먹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먹을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네 가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왜 세 가지인지 하는 말을 이야기했죠. 전체 시장을 염두에 두는 경우는 크게 원가 우위하고 차별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작을 때는 그냥 둘이 뭉실에 뭉쳐서 집중화 전략을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뭐죠? 기능 전략.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오퍼레이션 전략은 바로 기능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죠? 회계,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션 전략에 왔을 때 오퍼레이션서 전략에서 강조하는 5가지는 뭐가 있죠? 시간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생산성, 또 뭐 있죠? 유연성, 또 뭐가 있죠? 품질, 또요. 네? 원가, 그렇죠? 원가도 중요하죠. 원가, 생산성, 품질, 유연성, 시간. 그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게 잘 알아둬야 돼요. 그죠?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최소 비용화 접근이 아니라 우리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접근 방법을 시도한다. 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죠? 전통적으로 OM에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윤이라는 것이 레비뉴에서 코스트 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부스의 지표하고 그 다음 우리가 OM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품 차별화 시점을 지연시키는 전략 중요합니다. 그죠? 제품 차별화 시점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한 기업이 베네똥 얘기도 했습니다. 아예 흰색 실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염색을 해서 다른 종류 옷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제품 차별화 시점을 뒤로 미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욕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대량 고객화. 그죠? 대량 고객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대량 생산은 우리가 생산에서 강조하는 그런 아이디어 맞죠? 적은 수의 제품을 가능한 많이 생산해서 원가를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화는 마케팅 쪽의 입장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는 뭐라 그랬죠? 네, 모듈 생산. 모듈 생산을 하게 되면은 모듈 뜻이 뭐냐면 반제품이에요. 그걸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생산하는 사람은 합의 법칙, 또 마케팅하는 사람은 꼽의 법칙.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생산 원가를 좀 저렴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도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공부해두고, 그 다음 우리가 오퍼레이션서 제일 처음 배울 때 오늘 뭐 처음 들어온 학생 됐으니까 제일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오퍼레이션서 경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이 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 가능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그죠? 경제적인 생산. 비용을 적게 들인다 하는 말이 뭐 원재료 나쁘게 썼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대체 재료를 찾는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고객한테 거의 동일한 그런 효능을 주면서도 가능한 한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는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테일러하고 또 그 포드의 두 가지 방식을 잘 비교해서 염두에 둬야 돼요. 제가 그 두 가지 비교해서 쓰시오 하면은 아무리 많이 적어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테일러는 주로 개인의 능률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그죠? 그 반면에 또 포드는 어떻습니까? 전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염두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테일러의 아이디어는 지금도 활용이 돼요, 그죠? 저노무 비용, 그죠? 임금은 고임금을 주면서도 기업 전체로는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물론 이제 사람의 동작을 분석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한 그런 것들에서 가지고는 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면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 자체 아이디어는 지금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로 해두고 오늘은 이제 품질 경영에 대해서 볼 텐데, 기업은 뭐 품질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죠? 어떤 기업이든지 품질에 관심 없는 기업은 없어요. 자, 품질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좀 수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그런 부분보다도 품질 경영해서 궁극적으로 식스 시그마가 뭘 말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식스 시그마, 그죠? 물론 그 외에도 좀 관리도라든지 또는 샘플링 검사 같은 것도 어떤 품질 관리의 굉장히 기본적인 툴 중에 하나예요. 관리도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보게 되면은 관리의 상한 하한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의 상한이 있고 관리의 하한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상한은 우리가 UCL, 관리의 하한은 LCL 그래요, 그죠? 그래서 upper control limit, upper 위에 있는 관리선 컨트롤 리밋이 있고 또 lower control limit 아래에 있는 또 관리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센트럴 라인의 중심선이 있고, 그래서 제품이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 보니까 요 안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 잘 생산되고 있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바깥에 떨어질 때는 계속 생산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는 왜 이것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고 조치를 취해야 돼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통계학에서 배우는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평균에 있는 게 정상이고 위로 한 뭐 3시그마, 그죠? 또 아래로 한 3시그마 정도에서 요 정도 편차는 우리가 허용해 줄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관리도의 아이디어예요. 실제 기업에 가게 되면은 이제 관리도를 많이 활용해요. 제가 예전에 코론 그룹 자체 또 이렇게 교육 책자가 보면은 관리도, 그죠? 이 관리도는 심지어 서비스 산업에도 사용이 되어요.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 TV 그 드라마에 불필요한 장면들이 얼마 이상 나오게 되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죠. 평균적으로 관리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한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이제 샘플링 검사가 있죠. 샘플링 검사.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품질 관리, 전통적인 품질 관리에서는 저긴 의미가 좀 더 하나 더 나아가서 품질 경영이고,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품질 관리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관리도와 샘플링 검사. 그죠? 관리도와 샘플링 검사. 샘플링은 왜 필요하냐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전부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하고 우리가 물건을 조달받을 때 처음에는 전부 다 조사해. 전수검사. 그죠? 이 샘플링 검사의 다른 반대쪽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전수검사. 처음에는 전부 다 검사하다가 이제 우리가 믿을만 하면은 다 검사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를 검사하는 대신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들여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제가 요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번 보게 되면은
전체 개수를 우리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리고 전수 검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이 친구의 불량 상태는 대략 1%로 알고 있어요. 1%로. 그죠? 그러면 전부 다 검사했다 할 때는 1000개 중에서 대략 10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000개 검사하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 샘플링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다 검사하지 말고 100개만 검사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0개만 검사하자. 그죠? 100개 검사할 때는 분량 1%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때는 일반적으로 1개 정도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합격 판정 기준을 정해요. 요 C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합격 판정 개수예요. 그러니까 C가 1이다 하는 말은 100개 검사해 가지고 하나도 안 나오든지 분량이 1개 나오면은 전체를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샘플을 검사해 가지고 요 작은 애는 샘플을 말해요. 큰 애는 전체를 말하고 샘플을 검사해가 분량이 3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전수검사, 샘플링 검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협력업체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서로가 어떤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전체 1000개 중에서 그죠? 분량이 30개 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샘플을 꺼집어내서 봤더니만 샘플에서는 100개를 꺼집어냈는데 분량이 예를 들어서 뭐 1개 있다.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이럴 경우에 전부 다 검사하면은 어떤 판정이 내려졌죠? 전부 다 할 때 우리가 과거 관행상 1%였으니까 30개는 3%잖아요. 그래서 전수 검사하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되죠. 불합격. 그죠? 근데 전수 검사하지 않고 만약에 샘플링 검사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합격이 되어버려요. 왜냐면 우리가 기준이 1개 또는 1개 밑으로는 봐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이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000개 중에서 전체에는 분량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샘플을 뽑아서 봤더니만, 샘플에서는 분량이 2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전수 검사하면은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합격이죠. 왜냐하면 1%까지 봐주기로 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5개라서 합격인데, 근데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불합격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 검사하기 힘드니까 100개만 검사하지 약속을 한 거예요. 1개 넘으면은 불합격이니까. 이때는 이제 불합격 처리가 돼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샘플링 검사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제가 여기다가 이 가로축에는 우리가 분량률을 적겠어요. 가로축에는. 그리고 여기는 LP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로트의 합격 확률. 자, 로트를 하는 말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죠? 자, P는 분량률입니다. P는 분량률. 그럼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은 전부 다 조사하는 경우는 그래프가 단순해요. 왜냐하면은 1%까지 봐주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조사할 때는 그래프 이렇게 딱 주어져요. 여기가 1% 쉽게 말해 1%. 1% 미만이라면은 100% 합격이에요. 이게. 요 1이에요. 1%를 벗어나면은 100%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이 굵은 선 그래프는 전수 검사하는 경우에 그래프. 아주 흑백 논리죠.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이때는 위험이 없어요. 1000개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1% 미만이구나. 100% 합격.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 1% 넘었네. 그럼 100% 불합격이에요. 근데 샘플링 하게 되면 그래프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샘플링 그래프 제가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분량이 0이다. 그건 당연히 100%죠. 분량이 0일 때는. 그죠? 그런데 1%일 때 100% 합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샘플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운 요 알파라는 거 있죠. 유의 수준. 요게 바로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만큼은 샘플이 잘못 뽑아져 나옴으로써 전체가 불합격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죠? 또 반면에 요 부분에는 통계학에서 배우는 베타라는 게 또 들어와요. 그죠? 이거 정말 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샘플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전체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 샘플링 검사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요런 값 있죠. 요 값을 우리가 AQL 그래요. AQL. 그래서 AQL은 뭐냐면은 합격 품질 수준이에요. 영어로 하면 acceptable quality level. 그죠? acceptable 받아들일 수 있는 퀄리티 품질의 바로 레벨 수준이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샘플링을 또 요만큼 불합격 처리되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예. 알파는 어느 만큼인지 알겠는데 베타는 위치가 베타 좀 얘기할게요. 예. 베타는 이제 뭐냐면은 요 부분은 또 여기 해당되는 값은 LTPD라 그래요. 이것은 뭐의 약자냐면은 로트의 톨러런스. 그죠? 퍼센티지의 디펙티브. 쉽게 말하면 로트의 최대 허용 불량률. 나는 이 이상 처형할 수 없다. 이게 만약 우리가 7%를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서로 협력업체 얘기할 때, 야 나는 7%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은 또 받아들여지는 경우죠. 사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샘플링 검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로트의 톨러런스, 퍼센티지, 디펙티브. 그래서 디펙티브는 불량이에요. 로트의 최대 허용 불량. 그리고 샘플링은 조금 더 어렵죠. 샘플링은 저런 부분으로. 그래서 AQL과 LTPD를 이제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은 요 그림에서 볼 때 결국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협력업체하고 물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요 두 가지를 결정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N과 C를 결정해요. 그럼 협력업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물건을 삼성전자에 납품한다. 그런 사람은 N이 커지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N이 작아지기를 좋아하겠어요? 내가 납품하는 사람이라면 작은 게 좋죠. 가나 적게 봐야지 내가 숨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C는 납품하는 사람은 C는 큰 게 좋게 작은 게 좋겠어요? 큰 게 좋죠. 뭐 웬만하면 다 합격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막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개념을 모르면은 뭐 이 정도 별일 있겠냐 하고 받아들일 경우는 많죠. 그 말은 내 위험을 더 늘린다 보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실은 품질 관리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샘플링 검사할 때. 내가 협력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 샘플은 몇 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합격 판정 개수는 몇 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 왜? 거기에 따라서 알파, 베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런 것이 이제 품질 관리의 개념이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저때 개념은 뭐냐면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그러나 품질 관리 부서만의 책임이에요. 근데 품질 관리 부서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죠? 지금 이 품질 경영이라는 말은 전체가 다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개념이 좀 확대됐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품질에 대한 정의도 다 다를 수 있죠. 품질에 대한 정의도. 자, 예를 들어서 제조 중심 접근법을 쓴다 할 때는 제조 요구 사항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럴 때는 일반적으로 fitness to spec 해가지고 스페시피케이션 규격에 얼마나 잘 맞느냐, 그게 중요한 반면에 또 소비자 중심 접근할 때는 또 방법이 다르죠. 이때는 소비자의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지, 그죠? 그게 중요하죠. 제조업체의 규격은 맞았다더라도 소비자가 어떤 뭐 도구를 사용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그건 안 되는 경우죠. 그죠?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가치 중심 접근법으로 물건을 정말 잘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그 가치에 딱 맞춰지지 않으면 실패가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치 중심 접근만 보십시다. 적정한 가격에서 적절한 성능. 고객이 원하는 성능 이상도 고객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을 5천 가지 기능을 해가지고 뭐 500만 원 판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 고객이 수용할 만한 그런 가격에서 그리고 또 고객이 수용할 만한 그런 성능을 제공하는 경우죠.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활자가 굉장히 큰 게 좋다든지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품질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정의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도 크게 나누면 4가지가 있죠. 성능, 일치, 외양, 보조. 그죠? 옛날에 성능이 중요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양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빨간색 외양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빨간색이라 해서 성능이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고려한다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능만 좋다 해가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제 품질에 요 3사람은 여러분 이제 잘 크게 보면 4사람이네. 4사람은 여러분 잘 이제 유념해서 봐야 돼요. 그죠?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 4사람이 데밍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주란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파이겐바움이 있고, 그 다음에 식스 시그마의 토대를 만든 크로스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4사람은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데밍은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품질 관리 발전에 엄청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사람을 존중해서 데밍상을 만들었어요. 데밍상을. 그죠? 데밍상을 만들었는데, 데밍상 받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데밍상은 하나의 인정이에요. 제가 우리 고려대학 경영대학의 AACSB 인정을 받았다. 인정하고 대상 다릅니다. 알겠죠? 그죠? 인정은 이 정도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게 바로 인정이에요. 경영학 교육이라면 이 정도 기준을 만족해야지. 그리고 인정은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되고, 대상은 좀 어렵겠죠. 그죠? 대상은 정말 경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것들을 또 택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강조했냐 하게 되면 결국은 저 왼쪽에 설명되어 있는 통계적인 품질 관리를 강조한 거예요. 그죠? 저런 통계적 기법을 잘 알아가지고 관리도에 관리 상한선, 하한선을 잘 정해서 그것을 계속 잘 한번 관리해라.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좀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표 보기 전에 이제 어떤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해요. 공통인 것하고 좀 특별한 것. 특별한 거는 자기 자체 해당되는 것이니까 담당자가 하면 되지만은, 공통적인 거는 뭔가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경영청에서 지원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더 재밌는 것이 무결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더라. 그죠? 또 대량 검사 너무 의존해도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식스 시그마는 무결점을 강조하는 그 체제.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왜 크로스비에서는 무결점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여러분 데밍이 그 당시에 말했던 요점이 지금도 사실은 많이 활용돼요. 항상 선구자는 외롭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는 이걸 이해 못했지만은 지금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8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그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옛날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뭐 포트란 뭐 코볼 여러 가지 있을 때도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막 두려워해요. 그걸 새로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그죠?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잘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9번 또 요사이 많이 들어보는 말들 아니에요? 부스 간의 장벽을 없애야 된다. 그죠? 여러분, 식스 시그마 우리 앞으로 배우지만은 식스 시그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의 개선이에요.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는 하는 말은, 프로세스는 한국말 업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를 개선한다. 업무를 개선하려면 각 부서가 서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프로세스라면 고객이 처음 들어오는 순간부터 떠날 때까지 그럼 모든 부서가 같이 관련될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개선은 어떤 점에서는 부서 간에 어떤 벽을 허무는 그런 중요한 걸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12번 보면은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애를 없애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했는 그 당시에 데밍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죠. 14번. 그죠? 회사의 모든 사람이 변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심사 많이 가면은 어떤 그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좋은 기업
정의가 아주 간단하다 그래요. 좋은 기업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배울 수 있지만은 종업원이 지향하는 목표하고 또 최고 경영층이 지향하는 목표가 똑같다. 그러면 좋은 기업이에요. 종업원이 뭔가 야간 MBA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뭐 보내주지 않는다. 그런 좀 뭔가 문제 있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정의해요. 가장 좋은 회사는 어떤 회사냐? 종업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에 한번 취업해보고 싶다.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기업 물건을 내가 한번 사보고 싶다. 좋은 기업이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그 기업의 주식을 내가 한번 사보고 싶다. 좋은 기업이죠. 그죠? 여러분 옛날에 뭐 데이콘 같은 그런 기업 주가 잘 나갈 때는 몇십만 원 하다가 지금은 몇만 원. 그죠? 그때 자사주 샀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도 힘들어 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 업계에 있는 사람들 막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경우는 그때 샀는 자사주가 막 10배, 뭐 20배 하는 경우 많잖아요.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추구하는 바가 똑같은 것이 굉장히 사실 의미가 있는 바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대명이 14가지, 저도 다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대명에 그 당시에 말했던 건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오퍼레이션 전략, 뭐 기업 전략 배우는 전략이 여러분 사실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 물건 만드는 사람이 적을 때는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만들어지면 다 팔리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 당시는 어땠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적었던 때죠. 전략이 왜 필요하겠어요? 공급이 넘치니까. 제가 어제 우리 학과 교수분 그 부친상이라서 포항 상가에 가보니까 어떤 사거리에 있잖아요. 막 LG, 그 다음에 삼성, 하이마트 4개가 요 사거리에 같이 있더라고요. 막 그 홍보하는 사람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제품이 다 비슷비슷한데 자기 걸 좀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개념이 사실 나오는 경우죠. 그죠? 예전 같으면 전략이 사실 필요가 없죠. 어떤 사람 왜 전략이 60이는데 나오게 됐지? 그저는 공급이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쓰는 때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공급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야 제품은 똑같이 우리는 서비스 좀 달라요. 그런 것들 추가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힘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란이라는 사람은 또, 여러분 이제 잘 구별해서 잘 봐야 돼요. 주란은 뭘 했는지, 그죠? 주란은 보니까 예전까지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생산자 입장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물건을 규격에 맞게 잘 만들어야지. 근데 주란이 뭘로 품질을 정의했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fitness for 스펙이 아니라 fitness for use예요. 내 사용 용도에 얼마나 잘 피트니스 적합한지. 예전은 어떻게 했냐면 fitness for 스펙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 규격. 그게 얼마나 잘 맞는 것인지. 그죠? 그래서 품질을 사용을 위한 적합성으로 정의했다. 그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그 다음 품질을 생산 프로세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언어, 규격에 맞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비용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죠? 비용 개념을. 야, 물건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고객에게 전달돼서 고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클레임을 건다든지 그럼 결국 비용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파이겐 바움이라는 사람은 야, 주란의 아이디어 멋있네? 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비용? 어떤 비용이 있을 수 있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4가지의 비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죠? 자, 크게 보면은 통제와 실패. 그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이제 묻지 않죠. 아주 예전에 제가 OX 문제를 많이 물어가면 학생들이 그때는 엄청 아마 힘들어 했을 건데, OX 문제 맞으면 1점, 틀리면 마이너스 1점, 손을 안 대면 0점 해가지고 어떤 친구는 마이너스 5점 이래 나오는데, 이제 그런 문제 내진 않아요. 아주 옛날에. 그 당시에 문제 물으면은, 품질 비용은 예방과 실패 비용이다. 다들 오라고 얘기해요. 사실 아닙니다. 그죠? 예방 비용은 4개로 나누었을 때 하나이지, 크게 나누면 뭐예요? 통제와 실패. 그죠? 통제를 다시 나누면 예방과 평가예요. 잘 구별해야 돼요. 그죠? 실패는, 물건이 잘못되었을 때 그냥
미리 조치를 취하는 그런 내적 실패 비용이 있고, 아니야, 시장에 나갔을 때 그때 조치해야지 하는 것은 외적 실패 비용이에요. 그래서 내적 실패 비용 어때요? 폐기물 또는 재작업, 등유해품. 우리가 봐도 물건이 좀 문제 있네? 그럼 등유해품을 해가지고 좀 더 저렴하게 판다든지. 근데 외적 어때요? 반품, 클레임, 그죠? 정말 잘못되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경우고. 예방과 평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평가는 앞 단계에서 잘못된 물건을 뒷 단계에 갖지 못하도록 생산 공정상에서, 그것이 바로 평가 비용이고, 예방은 애초부터 품질 교육을 잘 시킨다든지 계획을 잘 짜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예방 비용의 1달러는 그 다음에 평가 비용의 뭐 100달러, 외적 실패 비용의 뭐 10,000달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말은 뒤로 갈수록 비용이 더 크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에 그 MBA 학생들은 자기 기업의 비용을 이렇게 퍼센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주로 봤더니만 외적 실패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 비중이. 그럼 조금 문제 있는 기업이죠. 그죠? 예방이 제일, 우리가 기계 같은 경우도 예방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고장 나고 나서 하는 것은 그만큼 돈이 더 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 파이겐바움이 그 주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오른 가로축은 품질 수준이죠. 아주 완벽하다. 우리 저 샘플링 검사의 가로축은 불량률이에요. 오른쪽 갈수록 점점 안 좋은 거예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불량률이지만 오른쪽 갈수록 점점 더 완벽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보십시오. 경영학에서 배우는 모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충의 문제라 그랬죠. 뭘 하면은 어떤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에 어떤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 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100%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비용이 많이 들었냐면은 통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통제 비용이. 그죠? 통제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반면에, 그죠? 그런데 실패 비용은 줄어들겠죠. 완벽할수록 실패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비용을 합쳐서 가장 최소되는 요 값이 바로 그 기업의 뭐냐면은 최적의 품질 수준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요 부분이 바로 주란과 파이겐바움에 의하면 여기가 바로 최적의 품질 수준이라는 거죠. 뒤에 배우는 식스시그마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식스시그마 크로스비는 말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최적의 품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두 그래프를 잘 비교해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두 개 비교해서 알 필요가 있죠. 하나는 어떤 의미냐 하게 되면 최적의 품질 수준은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값에서 있을 것이다. 왜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최소 비용이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미리 보여드리면은 크로스비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크로스비 그래프인데, 크로스비의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은 실패 비용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 똑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평가 예방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에서 그냥 멈추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최소 비용은 100%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크로스비하고 이 파이겐바움의 그래프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품질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용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품질을 좋게 하려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지 않겠냐. 이 사람 책은 Quality is free에 돼 있어요. 품질은 프리다.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품질은 공짜이기 때문에 저기 말하는 것처럼 굳이 예방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무결점이 가능하다. 100% 완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질 비용이 매출액 대비해서 10%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품질을 좋게 할수록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은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바로 세 번째 그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두 개를 비교해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적어야 돼요. 예방 기술의 발달로, 그죠? 통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다라는 거.
파이겐바움 어때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최적의 품질을 찾아냈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상태에서 최적의 품질 수준이 결정될 수 있고, 따라서 식스 시그마 프로그램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품질에 기한 네 사람을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이제 데밍, 그 다음에 주란, 파이겐바움, 그 다음에 크로스비.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것이 파이겐바움하고 크로스비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 주란의 아이디어를 파이겐바움이 다 수용했기 때문에. 단지 비용을 좀 더 구체화했죠. 비용은 네 가지가 있더라. 크게 보면 통제와 평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완전히 뒤집은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프가 잘못되었더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게요. 옛날은 보면은, 한 단계 끝나면은 품질을 검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은 기술들이 발달해가 동시에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동시에 한 열 몇 가지를 그냥 검사 바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품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그죠? 기업에 가보면은 이런 그래프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 기업의 사무실 벽에. 그죠?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파레토 도표되어 있는데, 파레토 법칙 다 알죠?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이 어떤 게 파레토 법칙입니까?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처음 얘기한 그분의 원래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죠? 혹시 누가 얘기해 볼 수 있는 파레토 법칙이 원래는 이런 법칙이다. 그런데 파레토 법칙이 품질 관리에도 사용이 되고, 또 우리가 뒤에 배우는 제어 관리에도 또 사용이 되어요. 파레토 법칙이. 그죠? 파레토 법칙을 제어 관리에 사용한 것이 바로 ABC 관리예요. 그죠? 여러분 회계학에서 배우는 ABC가 아니라 재고 관리 ABC는 말 때 그대로 그냥 ABC예요. 그죠? 자, A는 가장 중요한 품목이고, 그러나 C는 그렇지 않은 품목,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혹시 파레토 법칙이 뭔지 혹시 알아요? 파레토 법칙이. 내가 한번 수업 들어봤더니만 이런 내용이다. 자, 소득 분포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점유하더라. 꼭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거기도 VIP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상위 5%가 95%를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는 좀 더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쉽게 말하면. 95%는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으니까 그냥 가능한 인터넷으로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CRM이죠.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 좋게 말하면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 나쁘게 말하면 고객을 구분하는 거죠. 돈 되는 고객과 그렇지 못한 고객을. 그죠?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의 잔고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통장 유지 비용을 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은행, 한국에 혹시 있나요? 잔고가 얼마 밑으로 내려갔더니만 갑자기 매달 돈을 빼가요. 통장 유지하는 비용으로. 혹시 여러분이 거래하는 은행 중에서 그런 은행 있나요? 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너무 적을 때는 오히려 통장 관리하는 게 돈이 더 드는 것이니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자, 그럼 파레토표 뜻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아이디어예요.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차지하더라. 그러면은 품질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품질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작업자가 잘못해서 문제 일어났구나. 그죠? 아, 이번에는 보니까 공구가 잘못 준비되어 있었네. 그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빈도 많은 게 뭐예요? 작업자 분량이구나. 그죠? 그 다음 빈도 많은 것이 재료가 나빴구나. 그래서 누적으로 봤을 때 상위 몇 가지만 그냥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만큼 시간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앞에 한두 가지만 해결하면은 운 좋은 경우는 다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고 불비했네 하는 말은 작업자가 그만큼 신경 쓰면 또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바꾸어 말하면은 불량품에 대해 가지고 그 원인을, 그죠? 파레토 법칙처럼 어떤 게 가장 큰 원인인지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재고관리 뒤에서 배우는 재고관리 ABC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재고를 다 관리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A급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검토해야 돼. 쉽게 말하면. C급은 나사모 같은 거. 나사모 20만 개 내가 매일 해야 된다. 못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몇 박스 있구나.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박스 몇 박스 헤아리면 돼요. 그래서 A급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연속적으로 검토. C급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죠?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그게 바로 파레토 법칙을 제어 관리에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파레토 법칙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특성 요인도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cause and effect diagram. effect는 결국은 품질에 어떤 불량이 나타났다. 그럴 때 cause, 원인은 뭔지 그 원인을 찾는 경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물고기 뼈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선뼈 그림 이렇게 말을 해요. fishbone diagram. 또 어떤 사람은 이 그림 제일 처음 창안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이시카와라는 사람. 그래서 이시카와 도표라고도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이 일본 공장에 가서 깜짝 놀라는 것이 미국은 막 컴퓨터를 막 프로그램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배우지만 저스트 인 타임처럼 컴퓨터 없이도 그런 간단한 두 종류의 카드로 생산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업에 활용되는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쉽게 말하면 어떤 문제의 부분을 여기다 결과에 쓰는 거예요. 그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들 여기다가 적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쓰는 요인들이 크게 M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로 4M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M은 뭐냐면 man, 그죠? 작업자 때문에 생겼다. 두 번째는 뭐죠? machine, 그죠? 기계 때문에. 아무리 작업자 우수해도 기계 자체가 문제 있으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man하고 machine. 그 다음 또 M이 있어요. material, 그죠? material. 재료가 나빠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마지막에 M은 뭐냐면은 method. 작업의 방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서 크게 4M으로 보통 보는 거예요. 그죠? 4M으로 봤더니만 man, machine, material, 그 다음에 method. 또 man인 경우도 작업자가 왜 문제 생겼냐 했더니만 신규 작업자가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고 투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너무 무리한 작업 시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큰 요인 밑에 아래 요인, 다시 아래 요인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를 일으킨 진정한 그런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죠.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면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한 거예요. 여럿이 정말 모여가지고 저런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여러분 일본에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도요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도요타가 80년대 미국을 공략해서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저스트 인 타임 또는 지로 인벤터리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요타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근본 원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 원인 찾는 게. 그래서 도요타에서 주로 많이 하는 방식이 5Y 시스템이 있어요. 5Y, 5번 Y를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휴즈가 나가버렸다. 가장 단순한 사람은 그냥 휴즈만 교환할 겁니다. 근데 5Y니까 왜 휴즈 나갔지?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휴즈 나간 이유가 부하가 많이 걸렸네? 또다시 Y 또 물어보는 거죠. 왜 부하가 많이 걸렸지?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윤활유가 어떤 기능을 못해서, 그죠? 과부하 걸릴 수 있다. 그 윤활유가 왜 기능을 못했지? 하고 5번 물으면은 제대로 원인을 찾는 경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있다 그러면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5Y 하게 되면은 정말 제대로 된 더 깊이 있는 그런 원인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단한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의식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획기적인 것들을 이루어낸 것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 재밌는 것이 우리가 또 오늘 또 배웁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관리 사이클이 PDCA 우리가 사이클을 배우잖아요. P는 플랜을 잘해가지고 그 다음 Do는 do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C는 뭐죠? 한번 체크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액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 기업을 보게 되면은 P하고 D를 잘하는 거예요. 계획을 완벽히 짜가지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체크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옛날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벤처 정책 뭐 결국 실패한 걸로 끝났지만은 뭐 수천억이 투입되고도 그죠? 계획은 완벽히 잡고 했지만은 제대로 검토 안 하다 보니까 막 농촌 마을에도 이상한 그런 벤처로 다 나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은 사실 체크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도 겨울방학 생각해 겨울방학 때 막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체크하지 않으면 그냥 계획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관리 사이클을 잘 돌려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품질 관리하게 되면 PDCA 사이클에서 사실 두만 하면 돼요. 실행만. 근데 그 두를 다시 고안해서 또 다시 PDCA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위에 쉽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두 하면서도 그 안에 또 계획을 짜고 또 실행하고 조치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실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제대로 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ero Defect 하고 그 다음 QC는 Quality Control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제목은 QM, Quality Management. 그죠? 매니지먼트라는 개념 속에는 컨트롤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그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최고 경영층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자, Zero Defect, 무결점. 한국말로 무결점이에요. 무결점. 그죠? 자, 62년도 마틴사에서 품질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 종업원 동기부여 프로그램이다. 사실 무결점은 불가능하죠. 그죠? 동기부여 프로그램인데 크게 어떤 오류가 생길 때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더라. 지원 설비라든지, 그죠? 또는 교육 훈련이 부족했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주의 부족으로, 그죠? 주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들은 태도만 잘 우리가 좀 변화시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작업자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춘 동기부여 프로그램이에요. 지로 디펙트는. 그죠? 그래서, 이 GE사에서도 여러분 재밌는 것이에요. 식스 시그마도 원래는 모토로라에서 나왔지만 꽃을 피운 거는 GE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GE는 어떤 혁신 기법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GE에서 에러 코스 리무벌. 그죠? 에러의 원인 자체를 제거해버린다. 아까 전에 그 도요타 5Y하고 비슷해요. 그죠? 휴즈를 교환하는 것이 휴즈의 원인이 왜 생겼는지 그런 개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동기부여 프로그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C 서클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일본에서 나왔어요. 해는 똑같이 62년도 일본과학기술협회가 QC 서클, 한국말로 번역되어 QC 분임조로 보통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지금도 한국에서 공장마다 QC 분임조, 품질 관리 분임조라는 게 있고 분임조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도 역시 똑같죠. 품질 관리 활동을 자주적으로 남이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관리 사이클이에요. 그죠? PDCA. 그런데 QC 서클은 자기는 두만 하면 되는데 이 두도 자기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그죠? 그래서 다시 요한해서 PDCA 돌렸다는 것이 굉장히 하죠. 자기 스스로서 여러분들 재밌는 것이 지금은 한국 기업도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퇴근하기 전에 다음날 작업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다 조치를 해놓고 퇴근해가지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일을 해요. 한국 기업은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하다 보면은 야, 점심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기업 완벽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의미적으로.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러분 나중에 기업에 가서 이제 뭐 최고 경영자에 가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기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그 아래에 있는 종업원들 마음을 어떻게 잘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하게 잘 시킬 것이냐. 그거 잘하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그 CEO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기법이고 똑같은 회사라더라도 누가 CEO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CEO는 하게 되면은 잘 나가는 기업도 그냥
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종업원의 동기를 잘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술은 거의 넘쳐있고. 왜냐하면 컨설팅 기업들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컨설팅 기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새로운 기법을 자꾸 만들어내요. 시간마다. 뭐 자꾸 만들어내죠. 뭐 TPM이다. 근데 뭐 GE 같은 기업들은 혁신 문화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기법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수용되어 가지고 효과를 내요. 근데 그게 잘 되어 있지 않는 기업들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세월이 한 2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년 뭐좀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기법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같은 배를 탔다는 그 마음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할 수 있죠. 자, 어쨌거나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주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자, QC에서 QC의 문제는 뭐였냐면 저 칠판에 적은 내용은 좋지만은 저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는 품질관리 부서가 하는 거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 그죠? 근데 그것을 한 단계 올렸죠. Total Quality Management. 그죠? 전사적인 품질 경영이다. 하는 말은 소비자 만족하는 제품을 경제적으로 잘 생산하려면은 여기 핵심이 뭐죠? 산의 모든 부문이 결국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은 품질관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의 문제다. 왜냐? 원재료 구매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원재료를 잘 구매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판매하는 쪽에서 그냥 물류에 잘못돼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프로세스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세스로. 자, 그래서 보면은 제품의 모든 게 토탈이에요. 제품의 전 수명 주기, 전 부서가 참가하는, 전원이 참가하는, 그죠? 그런 것으로 보면 돼.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죠? 한 번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자,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 학습입니다. 그죠?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제거하고 품질 개선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뒤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학습이 없는 조직하고 있는 조직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기업 심사하면 이걸 많이 물어봐요. 사내에 학습 동아리가 많아요. 의외로. 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뭘 고민하냐 하게 되면은 자동차 뭘 고민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A에서 B까지 가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수단을 쓰는지는 다 다르잖아요. 뭐 지금은 휘발유를 이용해서 자동차 간다 가정합시다. 근데 미래의 자동차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소를 쓰는 게 좋은 것인지 전기가 좋은 것인지, 그죠? 그런 것들을 그 현대자동차는 학습 동아리에서 그런 연구하는, 쉽게 말하면 동아리가 많다는 말은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고 볼 수도 있죠.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뭐 어떤 게 정말 좋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게 정말로 딱 대박 나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다 염두에 두고 또 접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죠? ISO 9000 한데 굉장히 ISO 9000은 대상일까요? 아니면 ISO 9000은 인정일까요? 이것도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미리 말하지만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래서 이 ISO를 하는 말은 국가마다 예전엔 규격 다 달라져. 우리나라는 KS 규격 다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물건 사고 파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외에 갈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공업 규격을 조정 통일해서 국제 교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연합기구다. 그죠? 공산품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그런 국제 표준 규격을 87년도에 제정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원래 저기 ISO 9001 해서 옛날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예전은 인정이 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있었어요. 9001 인정, 9002 인정, 9003 인정. 그죠? 그래서 이제 범위죠. 9003에는 좀 좁은 범위, 9001은 전체 범위로 이렇게 보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고려대학교도 ISO 9001을 받았어요. 우리 고려대학교도, 그죠? 품질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ISO 9001에 2000년도 이렇게 딱 규정을 만들었죠. 근데 9000은 뜻이면 9000은 쉽게 말하면은 이런 기본에 관한
용어들을 정의하는 문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0 인정이라 말 없죠. 9001 인정. 9000. 옛날 9001, 9002, 9003인데 그냥 9001 인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자, 9004는 뭐죠? 하면은 성과 개선 하나의 지침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001을 그냥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구 사항들을 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AACSB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뽑는 거는 어떻게 뽑지요?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냥 준비하는 것하고 이렇게 요구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준비가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제품 실현이다. 이런 항목별로 우리가 보는 경우죠. 구매는 어떻게 하고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어떻게 하고 또 모니터링 어떻게 해서 관리한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하는 경우. 자원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저희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문서화가 어려워요. 문서화가. 그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친구 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고 하지만은 빌려주고 적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구두로, 우리는 주로 구두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적으면은 그런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ISO 9000 어떤 기업은 저 문서화가 어려워가지고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문서를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도 AACSE 받을 때 제일 힘든 것이 영어로 문서화하는 게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영문학 박사인 분을 우리가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작업을 다 한 거예요. 모든 한 거는 그분이 다 그러다 병원에 아마 입원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AACSE 하고 나서는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에 가서 또 그 일을 지금 아마 그분이 AACSB 전문가라서 아마 컨설팅 회사를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기업들이 AACSB 여러 학교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자, 그런 것처럼 매뉴얼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매뉴얼화가. 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게 합니다 하는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기 어렵죠? 자, 그것이 어렵지. 우리 앞 슬라이드 하단에 한번 보세요. 기업이 갖추어야 할 최소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서류를 먼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합니다. 이걸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정 절차를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서류 심사. AACSB 인정 똑같아요. 이걸 만들어서 보내면 그 서류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진단을 위해서 예비 검사를 선택지로 받는 데에서 컨설팅 아니에요. 요런 좀 부분들이 또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심사. 인정 신청하고 나서 심사까지는 이 정도 걸리고 인정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재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AACSB 또 재인정 받았다고 3년마다 또 뭐 이렇게 재인정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받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 이제 또 유럽의 경영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에코이스 인정을 또 받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인정을 받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해마다 내는 연회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가장 좋은 비즈니스마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인정 기관을 하나 차려가지고 하는 게 최고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표준협회에서 새로운 인정을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각 기업의 공기의 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협회에서 그 인정을 받으면 이 사무실은 공기의 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다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은 공기의 질이 좋은 상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은 어떨까?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는 큰 기관들이 인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떤 인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을지. 그죠? 뭐 그게 잘 되면 또 여러분들 또 그 인정기관이 또 한국에도 어떤 또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또 제가 얘기해 드리면은 영국의 품질을 인정해 주는 이 인정기관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어떤 기업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플랜카드를 걸어요. 어떻게 거냐면은 세계적으로 인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어디에서 인정받았다. 9001 인정받았다. 어느 기업은 그냥 9001 인정받았다는 것만 있어요. 그죠?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인정기관이 막 너무너무 막 많아가지고요.
산업자원부에서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인정기관하고 또 기업이 서로 결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3일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인정기관이 가서 이틀만 하게 되면 하루를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른 기업에 또 인정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또 기업도 좋아해요. 3일 괴롭히는 것보다는 이틀 괴롭히면 편하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국내 인정기관을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요건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없애는 걸로.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그때 관여했는데 공청회 하다가 결국은 그 산업자원부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생존을 달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뭐 좋지만은 인정기관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질적인 요건들이 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인정을 그 영국의 품질 그 기관에서 인정을 이제 하는데 한국이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영국의 지부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는데 영국에서 그래도 한국에 한번 와보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는 영국의 기준으로 도저히 인정이 나가서는 안 되는데 인정이 나가 있고, 그리고 그 영국의 그 인정 저 문양이 거기다 딱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앞으로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나마 이제 초기에 알게 돼서 뭐 조치를 취해서 이제 좀 덜해지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도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고 나서도 이 3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았다고 마음 놓지는 못해요. 3년마다. 이번에도 우리가 올해 이제 받았는데 저 굉장히 하여튼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서 끝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근데 받게 되면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옛날은 여러분 어딘지 주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파악하는 이유가 그것도 중요한 거기에 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졸업한 학생들이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EMB나 이런 평가도 우리가 잘 받았죠. 그런 것들은 더 중요한 게요. 졸업한 학생들이 3년 뒤에 얼마나 직위가 올라가 있는지, 또 연봉은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도 고려대학교 EMBA 교육을 받았다면 이 정도 직위 승진이 돼야 되고, 또 월급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게 의미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치고 난 사람들을 잘 팔로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통은 그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치중해서 관리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받게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거죠. 관리 능력이 딱 향상돼 버려요. 그죠? 관리 능력이. 그냥 단순히 봤던 것이 전부 다 정보화하고 체계화 잡혀 있기 때문에. 그죠? 좋은 점들은 굉장히 많죠. 업무 효율성도 증대돼요. 효율성도. 우리가 딱, 왜냐면은 교수 뽑는 업무는 어떠합니까? 하고 우리가 매뉴얼 적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게 제가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 사이 방만했던 것들이 딱 체계화 잡혀가지고 어떤 일은 누가 분장할지도 금방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은 세 부서가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서로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여러분, 직무 분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각자 하는 직무를 잘 그려보게 되면은 우리 기업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새로 어사인 해야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세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한다 그래요. 안 되겠죠. 그죠? 누구 하나에다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걸 받는 것이 기업의 실적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효율성과 관리 능력이 엄청 증가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좋은 것은, 까다로운 데서 내가 IAS 9 인증을 받았다. 그럼 품질 검사가 면제돼 버려요.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받으려고 예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또 그 전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또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ISO 9000 받는 것이 과연 기업의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했을까? 그렇지 않은 논문도 많아요. 왜냐하면 ISO 9000 하려고 하다가 어떤 기업들은 막 안에서 다투다가 결국 못했다가 몇 년 뒤에 또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혁신 기법이 있으면 무조건 생산성이 향상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은 더 나빠지고 어떤 기업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바꾸면 혁신의 문화를 수용하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IS 9000하면 좋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나빠지는 경우 있다는 거 염두에 둬야 돼요. 자, 6 시그마. 여러분, 6 시그마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거기 의미에 나와 있죠? 3.4 ppm 그래요. 3.4 ppm. ppm 뭐냐면은 parts per million. 100만 개. 밀리언 100만 개 만들 때마다 분량이 몇 개 나오냐? 3.4개 대단한 거죠. 그죠? 그리고 품질 수준을 굳이 나타내면은요, 99.99966%라 그래요. 99.99966%. 그걸 아마 여러분 환산해 보게 되면 3.4 ppm 나올 겁니다. 그죠? 99.99966%. 바로 100만 개당 분량 3.4개예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저기 나는 관리도 95% 관리도 대단한 거예요. 95%도. 이거는 99.99966. 그죠? 거의 완벽한 상태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80년대 모토로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지만은, 그죠? 모토로라 이것 때문에 미국의 품질 관련 가장 중요한 상인 말콤 볼드리치라는 상을 받았어요. 그죠? 말콤 볼드리치 상은 뭐냐면은 일본이 워낙 품질을 잘하다 보니까 80년대 야, 미국에서 큰일 났구나 해서 미국 상무성 장관의 이름이에요. 말콤 볼드리치 사람. 이 사람이 노력을 많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품질 관련 상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모토로라 이 상도 받고 대단했지만 지금 모토로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M&A에 대한 당해버린 그런 상태로 돼 있죠. 그런데 GE에서 6 시그마를 가장 많은 꽃을 피웠고, 그 다음에 6 시그마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업의 수익하고 연결시키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자, 예전에 프로세스 개선하다 보면 고객 만족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플러스 기업들이 고객 만족만 이루어지면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6 시그마는 고객 만족도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수익도, 왜냐하면 프로세스를 대폭 단축해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대폭 단축하게 되면 고객들은 짧아져서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그런 불필요한 업무에 하는 일들을 또 다른 생산자 일에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수익에 연결시켰고 동시에 고객 만족에 기여했다. 두 가지를 다 달성했다는 거예요. 6 시그마는 프로세스 개선이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과 기업 수익에 둘 다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꼭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6 시그마의 통계적 의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위에 보시면은 3 시그마인 경우에 대해서 이제 6 시그마인 경우에 어떤 점이 있나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 평균이 항상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도 더하기 빼기 1.5 시그마만큼 변동이 있다는 거, 쉽게 말하면. 공정의 평균도 이 가정이 사실은 6 시그마의 조금 한계예요. 공정의 평균이 일정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이동하더라.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요 3 시그마 때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6 시그마라 그러면은 평균이 여기에서 최대한 오른쪽 이동에 갔을 때 또는 왼쪽 이동에 갔을 때, 그럴 때 요 밖을 벗어나는 요 부분, 요게 바로 관리의 상한과 하한이에요. 요거 벗어나는 부분이 여기가 3.4 ppm. 그게 비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 시그마 같은 경우는 66,810 ppm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 6 시그마의 품질 수준을 3.4 ppm으로 기억하되, 거기에 가장 기본 깔려 있는 것은 공정 평균이 1.5 시그마 의 기본 가정. 그것이 아니죠 하면은 6 시그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건. 그래서 이제 시그마별로 불량품 개수를 보여줘요.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3 시그마입니다. 3 시그마도 저 칠판에 그린 것처럼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66,807 ppm. 그죠? 6 시그마는 3.4 ppm. 양품률 얼마죠? 99.99966%. 그죠? 네, 그래 볼 수 있고요. 자, 6 시그마 추진 체계, 우리가 다음 또 시간 할 텐데, 보시면은 지휘의 잭 웰치 있죠? 지휘의 잭 웰치. 여러분, 이 6 시그마가요, 태권도처럼 띠가 있는 거예요. 그린 벨트, 블랙 벨트, 마스터 블랙 벨트, 챔피언. 또 우리가 기업 심사하게 되면은 마스터 블랙 벨트의 수를 연도별로 자료를 가져오라 그래요. 마스터 블랙 벨트 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그 기업이 그만큼 품질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휘의 잭 웰치는 이 중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챔피언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기업 CEO 되려 여러분들도 그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아는 만큼 밑에 사람을 잘 부릴 수가 있고, 밑에 사람 여러분 얘기 대화해보다 이분은 뭐 잘 모르네 그러면 그냥 그분 이 말하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는 CEO가 어려운 경우가 오히려 CEO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GE의 잭 웰치가 자기가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죠? 마스터 블랙벨트 대단하죠? 챔피언을 보좌해가지고 밑에 있는 블랙벨트 이런 분들을 자문 교육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블랙벨트 또는 마스터 블랙벨트 통해가지고 한 해에 얼마 정도 성과를 내야만 또 승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기업들은요. 그래서 식사 시그마 교육이 기본이에요. 식스 시그마는 바로 통계적인 기법이고, 이것을 해서 수익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스 핵심이 뭐라고 했죠? 수익 창출 이렇게 해야 돼요.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해에 프로젝트 2개 하시오. 그 성과를 딱 봐가지고 당신이 열심히 했구만 해서 올라가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체제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 디맥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남아있는 부분은 수요일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좀 또 토론하고, 그냥 막 하는 것이 이런 데피니션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 그 조사한 자료를 갖다 내는데, 여러분 꼭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수요일 할 때 여러분 키워드 잘 좀 적어놔야 돼요. 그죠? 적어서 혹시 발표되면 요런 기업이다. 요게 좀 인상적이다. 또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래야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료는 갖다 내세요.